그 내년에 뭐야 상장해요? 아, 네. 지금 뭐 준비하고 IPO 있고요. 잘 되고 네, 있어요?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투자도 많이 받았던데. 네, 좀 더 잘해야죠.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와, 이게 무슨 발표하듯이 하면 뭐 재미가 있어. 그렇게 오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편하게 하시죠. 어이, 편하게 얘기해야 이게 재미가 있지. 누가 이제 얘기하는 거 옆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게 재미없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뉴스 보지 마라 유튜브. 뭐 그냥 여기 없는 내용이어도 그냥 편하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고 뭐 얘기하다가 틀어지면 그거 빼고 편하게 하면 그게 좋아요. 그럼 저 상장하기 전에 뭐 좀 사면 안 되나? 아니 내가 볼 때 이 회사 이 수준이면 엔비디아 요즘 뭐 황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세상에 주식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니까요.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트럼프하고 엔비디아 황이더라고. 네, 뭐 한마디 하면은 폭락했다가 또 뭐 했다면 올랐다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이거 상장하는 날 한마디만 해주면 되거든. 상장하는 날 와 우리의 굿 파트너 모빌테크가 오늘 상장했다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 근데 난리 나거든. 그거까지 제가 생각 못했는데 한번 또 하지. 뭐 가능하면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업 홍보를 잘해서 그러면 주식 팍 올라가면 엄청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회사들이 빨리 생겨요. 이게 또 크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또 그 돈으로 또 저희가 또 뭐 좀 도전적인 것도 해보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어떤 주식 하나를 사가지고 지금 140% 올랐거든. 근데 뭐 내가 산다고 해봐야 뭐 돈 100만 원치 사는 건데 이거는 정말 사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쫓아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샀는 회사가 어디냐면 어디더라? 내가 얘기하면 다 알 텐데 이거 로봇 손 만드는 회사. 원익홀딩. 이걸 내가 얼마에 샀냐면 1,900원에 산 거예요. 이 손 하나만 해도 어마무시한 기업 가치가 되겠다 해가지고 1,900원에 샀는데 그 다음에 이걸 왕창 좀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산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올라. 지금 144% 올랐어. 그러면 뭐 더 사기가 무서워서. 내가 그래서 이게 강남에서 전세 사는 사람은 강남집 못 사. 그것처럼 자꾸 오르는데 어떻게 사?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 시점이 1,900원이거든. 촬영하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 아니 촬영 뭐 하든 말든 알아서 나중에 대표 편집하겠지 뭐.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어. 우리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아니고 그냥 모빌테크. 그냥 모빌테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스크립트 준 대로 하면 사실 이게 약간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끊고 들어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 이 정도 알려면은 이미 모빌테크에 대해서 공부 한 2-3시간 정도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굳이 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운. 오픈 USD, 뭐 유니버설, 뭐 씬, 디스크립션 네가 알아서 뭐 하게. 그러니까 여기 뭐 CTGML도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막 CTGM 이런 것들은 중간에 나오면 얘기하는 거고. 좀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갑시다. 근데 나도 궁금한 게 있긴 해. 그거 뭐냐,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바일 매핑 시스템 따로? 저희가 그 MMS는 저희는 이제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건데 그거를 너무 딱딱하고 재밌게 막 카메라 쳐다보면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기자님 표정 괜찮아. 안 좋으시는데. 우리 9시 뉴스 찍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고. 뭐 여기 질문 아니어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저도 또 쉬운 표현으로. 그러고 우리 둘이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떠들면
그 중에 재밌는 거 이제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편집하실 거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네. 막 원샷에 가고 이런 거 없어.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선생님 요새 그 재밌는 부분 AI한테 물어보면 또 AI가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물어봤어. 우리 모빌텍 내가 AI한테 네가 저 공간 정보 세상의 시청자라면 모빌텍한테 뭘 물어볼래 했더니 다 가르쳐 주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뭐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뭐 우리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 소리 죽여야 되겠다. 요새 뭘 자꾸 놓쳐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자 그러면 이번에 3회죠? 네. 1, 2, 3로 가는 거지? 자 그럼 마이크 잘 나오시죠? 마이크 잘 돼요? 오케이 그럼 슛 합시다. 이미 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 세상의 모더레이터 사공호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공간정보 세상을 시청해 주신 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우리 공간정보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빌테크의 김재성 대표를 모셨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모빌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야 하고 지향해야 할 3차원 공간정보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빌테크의 김재성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회사가 잘 나가서 그런지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모빌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본인 소개도 잠깐 하시고요. 저는 주식회사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입니다. 저희 모빌테크는 이제 공간 지능 완성을 위한 공간 정보 AI 프로바이더를 목표로 이제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이제 공간 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는 여러 AI의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공간 정보 분야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하기 이전에 이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요. 거기에서는 저는 이제 3D 라이다를 활용한 이제 드론의 자동 비행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이제 사업화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서요. 그게 이제 뭐 한 10년 전인데요. 드론이 그때만 해도 좀 많이 위험했어가지고 이제 제가 드론으로 사업화하기보다는 좀 자동차와 이제 우리 공간 정보 쪽에 사업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뭐 공간 정보 AI,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김재성 대표가 계시는 이 모빌테크를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D 공간 정보. 그것도 디지털 트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가 매우 관심이 많고 또 다른 기업들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3D 공간 정보가 굉장히 정태적이었다고 하면 매우 동태적인 3차원 공간 정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그 모빌테크에서 만들고 있는 3차원 공간 정보, 3D 공간 정보가 기존의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3D 공간 정보하고 그 차이점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가 뭐 드론이나 로봇 이런 데서 이제 왔다 보니까 이 공간 정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분야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쪽 분야에 조금 더 이제 좀 스터디를 해보아하니 지금까지의 이제 공간 정보들이 대부분 조금 시각적인 품질이나 어떤 시각화에 많이 집중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축에 들어가는 뭐 장비나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도 실제 이 구축된 것들이 어떤 활용이 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원래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뭐 기억을 되삼아서 우리 공간 정보들이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요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좀 시뮬레이션 분야인 것 같고요. 하필 또 최근에 AI를 학습하거나 훈련하는 데에 시뮬레이션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 트렌드가 시의적절하게 맞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존의 시각적으로만 구현이 되는 공간 정보보다도 조금 더 실제 활용이 많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실제 어떤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모빌리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공간 정보라고 하면 그거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높이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뭐 어떤 건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시각적인 인지 쪽만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공간 정보는 이 3차원 공간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하거나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회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제작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렇게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 있죠. 네. 독자적으로 개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모바일 매핑 시스템, 흔히 말하는 이제 MMS라고 하는 장비를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창업 이래로 이제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구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 덕분에 저희가 이제 외산 장비들 이제 비싼 거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뭐 그런 장비 수준에 준하는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고요. 그것 덕분에 저희가 그 풍부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의 여러 가지 좀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섞어서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들 때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바일 MMS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는 건 분명한데 또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그걸 사겠다고 주문을 하면 제작해서 팔기도 하나요? 네, 저희가 뭐 창업 초기에는 좀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어떤 뭐 공공기관에 일을 하시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쓰실 때 이제 저희 장비를 뭐 대여해드리거나 판매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요새는 어떤 이런 장비에 대한 수요보다도 실제적인 데이터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더 많아져서 저희가 뭐 장비를 요새는 좀 판매하지는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모빌테크에서 만든 MMS 장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거기 어떤 객체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3차원을 구현하는데 그 안에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으로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 공간을 스캐닝하는 것이 시작인데 저희 장비는 이렇게 사와서 쓰는 장비랑은 다르게 그 안에 중간 절차들을 다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장비들은 딱 결과 파일만 나오면 저희는 중간에 카메라를 찍힌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AI로 뭔가 객체를 추출하고 그 뒤에 라이다 데이터와 GPS 데이터를 섞어서 그것들을 뭐 좌표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궤적들을 다른 어떤 이기종의 데이터, 뭐 항공 라이다라든지 뭐 다른 데이터들이랑 융합해서 어떤 궤적을 보정을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하는 중간 단계에 저희가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껴 넣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MMS 찍고 사람이 뭐 3D 만드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저희는 찍으면서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AI가 산출물을 내주는 걸로 디지털 트윈을 좀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한 걸로만 봐서 뭐 글로벌에서 탑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술로 어떤 인연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됐는지 파트너사가 됐는지 그 과정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뭐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엔비디아도 이런 국내 뭐 벤처 스타트업 세계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수료를 했던 이력도 있고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저희 이제 엔비디아에서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이 GPU, 그 다음에 두 번째 AI, 뭐 챗 GPT 같은 AI,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를 이제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쭉 이제 저희가 뭐 CES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정확하지만서도 또 시각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하고 실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잘 제작하는 회사라고 저희를 이제 CES에서 좀 이렇게 뭐 발굴하게 되셨고요.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거기 뭐 부사장급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많이 보여드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좀 확신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툴의 어떤 데이터를 저작할 수 있는 도구의 이제 독점적인 사용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툴에 100% 호환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저희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품질의 디지털 트윈 정보들을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그 외 뭐 국내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정말 우수한 기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그 다음에는 그 얘기도 또 좀 더 해보죠. 엔비디아가 사실은 피지컬 AI 얘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공간 정보가 이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디지털 피지컬 AI에 기반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일하고 그 유일한 거를 디지털로 만들어야지만 그거를 이제 피지컬 AI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현실에 존재하는 뭐 로봇, 뭐 자동차, 뭐 드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피지컬이라는 의미인데, 그럼 걔네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 공간을 디지털화를 잘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우리 공간정보 업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공간정보 기술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잘 융합을 시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는 공간정보 기술자들도 있고 이제 뭐 게임 엔진이나 3D 엔진 전문가들도 있어서 그 두 영역의 이제 이 지식을 잘 섞어서 저희가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하고 요게 뭐 어떤 시각적이나 뭐 게임적이나 뭐 AI의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수한 데이터를 저희가 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제 피지컬 AI 차원에서 우리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제가 로봇이 돼서 이 물을 잘 잡아 올리는 어떤 뭐 연습을 한다 했을 때 실제 환경에서 하면 저의 팔은 하나고 이 세상도 하나니까 한 번에 한 번씩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디지털 환경으로 올리면 제가 여러 가지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노트북이 하나가 아니라 이 노트북을 한 100만 개 생성을 해서 그 안에서 동시에 100만 가지 파라미터를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테스트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하지만 요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옮겨서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동시에 이렇게 패러럴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뭐 기존의 학습 방법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케이스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정확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피지컬 AI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사실상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현장에서 다 취득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 그렇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서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학습 효과를 확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도 이 3차원으로 만들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시 스케일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공장이나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일 텐데 그게 이 스케일이 다른데 이 공간 정보로 그 정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낸다는 게 스케일이 다를 때는 어떤 기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실내 공간을 구현하는 것과 또 실외 공간을 구현하는 것에 뭐 좀 다른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같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3D로 스캐닝을 해서 그거를 어떤 좌표화를 하고 그 좌표화된 공간을 어떤 3D 모델 공간으로 이제 옮겨내는 것 자체는 똑같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실내 공간은 어쨌든 이제 이 절대적인 좌표를 수신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 이제 그것을 상대 좌표로 처리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내와 실외가 연계된 공간들은 실외에 있는 좌표를 끌고 와서 이제 또 실내 공간의 좌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잘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넓은 공간을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한 번에 시각화가 되지도 않고 한 번에 로딩 되지도 않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 흔히 뭐 LOD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서 시각화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실내 공간은 얼마나 정밀하게 이런 것들을 모사하냐가 중요하게 되고 실외 공간은 얼마나 그거를 큰 공간을 빠르게 생성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공간 정보를 그런 같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쓸 때는 그게 굉장히 빨리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저 실시간으로 데이터 바뀌는 것도 빨라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 정보 생산에 쓰고 있는 그 표준들은 되게 무거워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3차원으로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너무 무거워서 데이터가 그렇게 해서 빨리 못 돌아가니까 옛날에는 게임에서 쓰는 그런 어떤 그 표준을 가지고 와서 빠르게 쓰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3차원 공간에 대한 표준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 분야에 좀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뭐 국토 정보 스케일에 이제 넓은 공간을 구현을 하려면 사람 혼자서 구현은 할 수가 없고 그게 뭐 여러 회사의 여러 작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줘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기존의 표준들은 이게 파일 단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 회사는 여기 만들고 이 회사는 여기 만들고 이렇게 하나로 나중에 그냥 뭐 좌표적으로만 합친다 이렇게 했다면 최근 트렌드는 어떤 전체적인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같이 접속을 해서 나도 여기를 고치고 나도 여기를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협업이 가능한 그런 표준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비파괴적이라는 네, 그렇죠. 건가요? 그게 비파괴적인 수정 이제 어떤 이 USD 오픈 USD라고 하는 파일 포맷 개념에서는 이 비파괴적인 수정 뭐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공간 자체가 뭐 넓기도 하고 또 담당자별로 뭐 누구는 지면을 만들고 누구는 빌딩을 만들고 누구는 시설물을 만들고 해서 그게 또 잘 합쳐져야지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넓은 스케일로 또 확장이 돼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오픈 USD라는 파일 포맷이 요새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협업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파일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엄청나게 무거운 큰 하나의 파일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안에 파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잘 기술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엄청 큰 파일 하나를 로딩하려면 이거 뭐 이렇게 장비의 한계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USD 파일이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세간에서 이미 그 로봇의 사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고 중국에서 로봇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제작하는 단가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이 피지컬 AI가 로봇에 장착이 돼서 들어올 건 분명한데 그러면 솔직히 이제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그 물리 법칙을 적용한 월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로봇이 이 공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 공간을 인지를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이제 점점 커지면서 공장, 물류, 그다음에 도시 규모 아니면 이제 국가 전체 규모로까지 가겠죠. 그랬을 때 이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지금 이 모빌테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모빌테크가 다 하면 엄청난 이 글로벌 기업이 되겠지만 아마 국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빌테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3차원 공간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수요가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나 우리 이쪽 기술 또는 기업들의 동향, 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이렇게 넓은 규모의 데이터들을 또 이제 빠르게 획득을 하고 또 그거를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스의 취득 장치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공간 정보 획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항공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차량이나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뭐 아직 회사가 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뭐 구글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항공기를 통한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저희가 뭐 차량이나 저희 뭐 협약된 택시, 택배 인프라를 통해서 좀 빠르게 이제 공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일단 수집 인프라는 저희가 이제 일단 갖춰놨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런 공간 정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집 인프라는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보유를 한 상황이고 실제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단을 조금 뭐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장 친숙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기존에는 실주행 테스트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어떤 차량을 우리가 출시하기 전에 이 테스트카를 만들고 이 테스트카의 드라이버가 뭐 100만 킬로, 200만 킬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잘 제작이 됐는지 평가를 하고 안전하면 출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것이 기존의 기성 차량이었는데요. 그 박사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차량의 트렌드가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량이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차량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후진할 때 나오는 카메라 어떤 기능, 내비게이션의 무슨 기능, 차선 유지해주는 무슨 기능 이런 거 기능 하나하나를 다 어떤 소프트웨어 모듈로 간주를 하고 그것들을 계속 버전업을 하는 것이 이제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고 이제 차세대 차량들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차량이 한번 딱 생산이 됐는데 내가 뭐 차선 유지하는 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또 100만 킬로 시험 주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시험 주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차량 업계에서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실도로 주행 검증만 했지만 이제는 시뮬레이션 검증을 한 90% 하고 실도로 검증을 10%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나왔을 때 안전성도 확보하고 뭐 실제 어떤 뭐 현실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그런 트렌드로 넘어가다 보니 이 차량 쪽에 시뮬레이션 환경 그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만 킬로, 200만 킬로 시험 주행하는 환경들에서 똑같이 가상 환경에서 그것도 검증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전 국토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역에 대한 이런 디지털 트윈 데이터들이 수요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웨이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웨이모라는 회사는 벌써 그 200억 마일을 시험 주행을 가상 환경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 테슬라는 이제 사람들이 실주행하는 데이터를 얻어서 이렇게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웨이모는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막 100개, 1000개씩 이제 패러럴하게 수행을 함을 통해서 한 200억 마일 시험 주행을 이미 가상에서 해서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공간 정보가 기존에는 눈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이런 AI 개발이나 학습을 위해서 되게 폭넓게 쓰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를 내놨을 때 테슬라에서 뭐 실제로 도로 주행을 뭐 수천 킬로를 하고 뭐 수만 킬로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그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학습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안전할 텐데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목표일 테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 이것은 현실 공간에서 못하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 가상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가 모빌테크에 투자를 했죠. 네, 저희의 어떤 주주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저희랑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계시는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고마운 고객 중에 하나고요. 아마 현대나 기아가 더 고마워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현대나 기아의 자율차들이 훨씬 더 이제 안전해질 테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네요. 제가 또 뭐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좀 이제 이 자동차 쪽은 좀 혹시 생소하실까봐 제가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어떤 GeoAI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뭐 위성이나 뭐 카메라, 항공 사진이나 뭐 항공 라이다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찍혀지는 사진들에서 우리 뭐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자동적으로 탐지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GeoAI라고 하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뭐 어떤 미국에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허리케인 지나가기 전에 집이 여기 몇 채 있었다. 지나가고 나서는 집이 몇 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공 사진을 찍어서 집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그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점이 이 세상이 일단 유일하다라는 거에서 오는 문제점이 그러면은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허리케인이 지나가야지만 뭔가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뭐 화산이 터져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디지털 트윈 환경 안에서 이 생성형 AI라는 거를 같이 적용을 해서 이 환경은 그대로 여기 예를 들면 환경 그대로 강남대로인데 거기에 이만한 뭐 싱크홀이 터진 것처럼 생성형 AI로 합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AI용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산, GEO AI 이런 분야들이 실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재현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이제 디지털 트윈에 생성형 AI를 붙여서 좀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그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 좀 자동차 회사뿐이 아니라 영화 만드는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영화라는 게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걸 모두 현실에서 가상을 하면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 3D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도 뭐 계속 산업 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요. 이런 영화, 뭐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디지털 트윈 수요가 많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영화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들은 거는 디즈니에서 만든 무빙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주인공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뒷배경을 우리 뭐 예를 들면 V월드나 이런 3D 자료를 뒤에다가 깔고 이제 특수효과 처리를 해서 좀 실제처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이미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뜨고 있는 게 우리 그 K-팝 데몬 헌터스 영화로 인해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라서 뭐 그런 큰 대작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소규모 유튜버나 뭐 소규모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배경에다가 뭐 광화문을 깔아놓는다든지 배경에다가 우리 요새 유행하는 뭐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걸 깔아놓는다든지 그러고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이 또 의외로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영화가 특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데요. 그 상상을 우리가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 대한 수요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쪽 엔터 쪽의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고공상 박사님의 어떤 이 자료 중에 디지털 트윈을 생산하고 뭐 소비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하신 뭐 우리 행정, 자동차, 뭐 국방, 게임, 엔터 뭐 활용 분야가 쭉 열거가 돼 있는 그런 도식이 있어요. 나중에 뭐 한번 참고 자료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다 이제는 디지털 트윈을 잘 활용하고 있는
뭐 상황이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업계들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야 이거 언제 디지털 트윈 이렇게 갖다가 쓰냐 이랬으면 요새는 그런 그때 열거하신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다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 뭐 시뮬레이션 기술들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튼 뭐 감개무량한 뭐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게 그 보고서를 제가 쓴 게 2017년도거든요. 네. 2017년도에 우리 공간 정보의 미래 비전을 그 하나의 키워드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서 가지고 온 키워드가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상 공간을 그렇게 굉장히 리얼하게, 매우 정확하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3차원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이 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네. 난 여기서 메타버스를 한번 더 건너뛰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메타버스 하면은 로블록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3차원 가상 공간하고 이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AI라는 이 도구가 붙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디지털 트윈은 지금 뜨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아직 안 뜨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약간 경계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한번 떠오를 것 같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늘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알고 그것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 주인공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그 안에서 뭐 레이싱을 하고 뭐 탐험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제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이 디바이스의 한계가 아직은 조금 극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걸 썼을 때 실제처럼 어떤 자연스럽게 뭔가 보이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공간을 스캔해내고 그 공간을 뭐 멋있게 시각화하고 뭐 실시간으로 랜덤 이런 거는 기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다만 요거를 눈앞에 잘 끼고 보는 아니면 이 디바이스가 너무 무겁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애플 비전 프로도 새로 나오고 삼성 XR도 새로 나오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좀 번거롭고 이게 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디바이스의 한계만 조금 극복이 되면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뭐 3차원 공간 정보, 이게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전에 가면서 우리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네. 모빌테크에서 레플리카 시티? 사실은 옛날에 구글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 때 사람들이 구글이 왜 자동차를 만들까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그럼 구글이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 회사를 할 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구글이 만든 자율 자동차를 통해서 도시에 데이터를 다 취득하고자 했던 데 목적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뭐 그 이후에 구글이 자동차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는 뭐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택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다 센서를 달고 그래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에 있는 데이터를 싹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레플리카 시티라는 게 그 개념하고 비슷한가요? 네, 저희 이제 레플리카 시티는 초기에는 제가 이제 어떤 3차원 디지털 트윈 공간을 조금 표방하면서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를 많이 느껴서 이 안에 동적인 데이터들도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택시가 됐든 저희는 이제 뭐 택배랑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 안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그 LLM, 뭐 VLM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VLM은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사진을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레플리카 시티에 3D도 구현이 되어 있지만 들어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연계가 되고 그 VLM이 요거를 해석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제 뭐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뭐 POI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POI 검색을 토대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때 사람이 POI 뽑고 뭐 무슨 뭐 분석 기법에 의해서 아 여기 최단 거리가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는 VLM을 돌리면 내가 예를 들면 어디 뭐 오늘 뭐 꽃을 바라보기 좋은 조용한 커피숍이 있는 위치를 알려줘 하면 얘가 이미지와 좌표를 다 읽어서 그런 데를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적인 3D 환경들을 서비스하는 거는 많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그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뭐 택시, 택배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AI로 붙여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게끔 공간정보 관련된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고 이제 조만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레플리카 시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예를 들면 내가 A, C의 시장이면 우리 C에 대해서 이 레플리카 시티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이제 용역 발주를 하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싹 만들어서 그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갱신을 해주면서 뭔가 행정에도 쓰고 뭐 엔터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쓸 텐데 지금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포항에는 이제 포항의 국토부 스마트 시티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이 택시 상부에 라이다 카메라, GPS, AI 컴퓨터를 다뤄서 몇 대나? 이제 지금 40대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 택시라는 게 참 좋은 게 수요가 있는 곳에 택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히 우리가 어떤 뭐 변화 정보나 이슈되는 정보를 빠르게 얻어야 되는데 어떤 뭐 자연히 택시가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택시 플랫폼에 달아서 저희가 AI로 포항시 공무원분들이 뭐 원하셨던 뭐 도로가 깨졌다거나 뭐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버려놨다거나 뭐 불법 현수막 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탐지해서 어떤 관제실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 유사한 사례들이 저희가 뭐 사우디에도 수출을 해가지고 사우디는 이제 도시 개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어떤 미관 관리 그래서 뭐 어디 건물이 좀 깨졌다 아니면 어떤 뭐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어떤 폐기물 같은 게 막 나와 있다 그런 좀 이런 객체들을 또 저희 장비로 이제 편하게 찾아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융화되게끔 하는 장비를 이제 사우디의 어떤 한 도시에서 한 6대 장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에 저 해외 법인도 네, 저희가 중동에 해외 법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 정적 공간에서 이제 동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기술들이 이제 이미 있고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어떤 현실 공간에서 실증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체감하실 수 있게끔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요즘 그 자동차 안에 다 카메라 하나씩 달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에 카메라를 하나씩 다 달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수집되는 정보가 엄청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익명 처리만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나한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뭔가 약간의 베네핏을 준다고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이 사진들을 내가 전송해주고 싶거든. 그러면 사실은 그 차 위에다가 뭔가를 장착을 하고 또 누군가가 특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말고 얘를 수집만 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올 텐데 근데 이 데이터는 솔직히 그냥 비디오 데이터란 말이죠. 그럼 이 비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객체를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요?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비디오 데이터가 있고 그 보통 블랙박스에 또 GPS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요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있어요. 이거를 이 신고할 때 잘 쓸 수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염가 GPS의 위치 그리고 이 비디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신 뭐 어떤 공간 정보화 하는 거는 요새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요.
이제 다만 우리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져야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AI가 정말 좋아져서 뭐 당연히 이런 객체 탐지도 될 뿐만 아니라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뭐 깊이 값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AI가 요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거를 떠나서 저도 늘 궁금했던 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럼 우리가 공간 정보를 잘 만들어서 뭐 국토지리원에도 팔고 어디 경찰에도 팔고 어디 행안부에도 팔고 막 팔아서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어. 그 번 돈을 그럼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상으로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뭐 시민 참여형, 뭐 참여형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되게 좀 건전한, 이렇게 이분들은 뭐 자발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뭐 출퇴근하시거나 하면 돌아다니시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잘 받아서 가공해서 그걸로 또 좋은 정보 만들어서 뭐 공공기관이나 뭐 민간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리워드로 드리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런 언어 하나의 생태계가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그 얘기 또 해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가 차량을 다 생산하잖아요. 나오면 사람들이 카메라는 다른 데서 달아요. 그런데 요즘 뭐 안전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카메라 안 다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가 만약에 자동차를 할 때 옵션으로 또는 그냥 무료로 그걸 장착해 주는 거예요. 싫다는 사람만 빼고. 그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모빌테크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높여서 달아준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서비스로 달아주고 거기 대신에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이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현대자동차에서도 어차피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갱신해 줘야 되고, 그럼 모빌테크에서는 그건 갱신해 주면서 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른 용도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구조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구조가 뭐 또 이렇게 저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좀 재밌고,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진짜 되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일단은 좀 어마어마한 자본이 준비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한 10대 20대로 되는 일은 아니고, 뭐 하다못해 저희가 서울이라도 하려면 뭐 몇백 대 수준의 장비가 이제 준비가 돼야지 되니까, 뭐 저희가 회사가 정말 많이 커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한번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도 다 나왔지만 상장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장을 하시면 저도 지금 뭐 엄청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혹시 상장 계획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장은 이제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 보니까 이제 그 절차를 다 겪고 이제 실제 상장까지 가는 것은 이제 내년 내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제 회사 안에서 뭐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떤 뭐 내부적인 뭐 제도, 그리고 저희가 뭐 기술 평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스케줄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큰 사고가 없으면 뭐 상장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꼭 하나 해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공간정보 업계에서도 이렇게 좀 스타 기업이 나와서 그렇죠. 많이들 투자하고 뭐 예를 들면 로봇에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큰 회사들 막 스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도 그런 회사가 하나 나와서 국민들이 이런 회사가 국가의 공간정보를 공급하고 뭐 민간에도 공급하고 이런 거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 하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우리 모빌테크가 그런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모빌테크 김재성 대표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앞으로 모빌테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뭘 꿈꾸고 있고 궁극적인 비전과 성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봇이나 이런 좀 우리 측량, 뭐 토목 이런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처음에 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 분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어떤 뭐 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옛날에 종이 지도를 보다가 전자 지도가 나오면서 이 세상에 한번 천지개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몇 번씩 읽은 책인데, 그 이제 구글 어스가 나오게 된 그 사례를 책으로 담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 Never Lost Again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글 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이 길을 잃을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좌표도 다 알 수 있고 지구가 다 이렇게 구현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길을 잃을 수 없다. 그런 제목을 구글 어스 그 뭐라 그러죠? 그분들의 일대기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감명을 받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나의 숙명은 이것이 이제 3D로 우리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또 한 번의 어떤 우리 업계에 중요한 어떤 뭐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중요한 시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간 정보를 뭐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런 방식에 좀 큰 혁신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미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김재성 대표를 모시고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다비오의 박주흠 대표를 모셨고, 이번 시간에는 모빌테크의 김재성 대표를 모셨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모신 그 대표 두 분이 공간정보 출신이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분들입니다. 이게 주는 제가 의도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자는 거죠. 이미 공간정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태적인 3차원 공간정보든 2차원 공간정보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왔고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활용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정보가 아닌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신 분들이 공간정보를 가지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인 공간정보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고, 오늘 모빌테크가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